네, 시장에 대해서 큰 그림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DS투자증권의 양혜정 투자전략팀장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서도 외국인의 매매 동향과 관련해서 도움 말씀을 잠깐 들었었는데 지금 네, 12월 들어서 1월부터 오늘까지 살펴보니까 거래소에서 외국인이 무려 1조 2,400억 원을 순매도를 했더라고요. 한국과 네네. 미국의 금리 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더 이상 한국으로 또 유입되기는 어려운 상황일까요? 아, 일단 그렇게 보진 않고요. 네. 지금은 외국인 매도가 전반적인 어떤 큰 흐름에서 봤을 때는 9월 정도까지, 지난 9월 정도까지 매도를 지속했었거든요. 올해 연간으로 봤을 때. 네, 그때까지의 어떤 매도세는 일단 어떤 매도의 정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부분은 좀 일단락된 것 같고요. 12월은 연말을 앞둔 약간 차익 실현 정도? 네, 그 정도의 흐름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가 생각할 때 이제 외국인 매수 흐름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저희는 이제 세 가지 정도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출하고 그 다음에 달러화 흐름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9월 이후에 외국인 매수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탈중국하는 그 자금 흐름이었었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중장기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계속 유지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먼저 이제 수출을 보시면은 수출 지표가 최근에 11월, 12월, 그러니까 4분기 들어서 좀 안 좋아졌어요, 많이. 근데 이 수출 안 좋아진 거에 대부분의 효과는 우리나라 수출의 대략 한 20% 중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 경기가 워낙 어제도 보면 중국 지표가 워낙 안 좋게 발표돼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좀 효과가 굉장히 컸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출이 언제쯤 반등할 것이냐 이 부분을 좀 외국인 수급에서 체크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내년 한 1분기 정도 되면은 좀 수출 지표가 바닥을 찍고 상승하지 않을까. 왜냐면 중국이 이제 봉쇄 완화를 한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이제 봉쇄 완화에 따른 그 코로나 확진자 증가하면서 약간 위축될 수는 있거든요. 그것이 안정이 되고 나면은 중국 경기가 좀 반등을 할 가능성이 있고 그것에 맞춰서 한국 수출도 다시 중국향으로 늘어나면서 전반적으로 회복을 보이지 않을까. 그게 외국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국 시장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가장 키 인디케이터가 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달러화 지수 흐름인데, 일단 달러화가 미국 이제 금리 인상 부분이죠. 아까 이제 금리 차를 말씀하셨는데, 미국 금리 인상은 정점에 다다른 것은 거의 이제 확실하다 이런 것 부분을 좀 보여준 것 같아요. 페드의 마지막 FOMC에서도 나타났듯이. 그러면 내년에 금리 상단은 어느 정도 결정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한국과 이제 미국과 이제 금리 차 이 부분은 좀 해소된다기보다는 그러면 달러화와 관련된 그 고점이 좀 윤곽이 좀 드러날 것 같아요. 올해 같은 경우에 거의 고점까지 가면은 18% 이상을 상승했습니다. 연간 단위로 달러가 그 정도 상승했던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달러화도 약간 좀 안정화되는 구간 뭐 이렇게 좀 들어서기 시작하면은 환율이 이제 우리나라 원화죠. 원화 가치가 상승하면서 외국인 입장에서도 한국 시장을 더 이상 이제 팔 유인은 좀 크지 않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향후 이제 뭐 12월 달에 약간 좀 팔 수는 있겠지만 뭐 1월, 2월 뭐 내년 들어서면서부터까지 본격적으로 매도하는 구간은 좀 이제 지났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외국인의 매매와 관련해서 연말을 앞둔 지금 차익 실현성 매물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1, 2월에는 조금 더 나아질 것이다. 그리고 수출 같은 네. 경우가 좋아지는 1분기가 좀 나아질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대표적인 수출주 뭐 반도체와 워낙에 업황이 좋지 않으니까 좀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고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도 최근에 뭐 테슬라도 안 좋고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워낙에 많이 오르기도 하고 하락하고 있는데 이 두 섹터가 최근에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았던 섹터란 말이죠. 어느 정도 네. 시점에서 저점을 찍을까요? 반도체는 사실 업황이 부진한 거는 맞습니다. 예, 네. 그 부분을 뭐 부정하고서 접근할 필요는 없는데 밸류에이션 측면으로 좀 보면은 삼성전자 이제 반도체의 대표적인 이제 삼성전자를 봐야 되겠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PBR 한 1배 근방에 있거든요. 네.
그 영역에서는 삼성전자는 항상 매수해도 되는 영역이었습니다. 삼성전자가 기본적으로 이제 이익은 창출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자본을 계속 쌓아가는 기업이거든요. 그러면 그 영역에서는 매수해도 되는데, 다만 이제 언제쯤에 이제 본격적으로 턴하느냐, 그 부분은 이제 기업 측면에서 보면은 반도체 기업에서는 하이닉스 쪽을 좀 더 봐야 되는 것 같아요. 하이닉스 모멘텀을. 그래서 업황 전반적인 흐름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영업 적자 관련된 그 컨센서스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윤곽이 드러나고 있어가지고 투자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굳이 지금 실적이 안 좋게 나온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야 되냐, 이런 좀 시각을 가질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반도체의 뭐 어떤 재고 사이클이나 이런 걸로 보면은 대략 한 2분기 정도, 그 정도 되면 업황 바닥은 나올 것 같고, 실적 바닥은 4분기는 뭐 빅베스나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좀 그렇다면은 한 1분기 정도면 바닥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업황 자체 사이클로 보면 약간 좀 선행해서 주식은 움직이기 때문에 1분기 정도가 좀 투자하기에 좀 적기가 되지 않을까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차 전지는 사실 2차 전지 기업들의 이익 흐름을 보면은 뭐 LG 엔솔도 그렇고 다른 뭐 LNF니 그런 양극재 업체도 그렇고 대부분 보면은 이익은 계속 우상향입니다. 우상향인데, 다만 시장에서 생각하는 것은 뭐 테슬라 주가 흐름도 있고 약간 좀 지금은 좀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다. 밸류에이션이 높기 때문에 지금은 아마 좀 쉴 수 있는, 쉬는 구간 뭐 이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장기적인 그 전기차와 관련된 그 업종의 성장 흐름은 크게 훼손되지는 아직은 않았다. 이 정도로 판단하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지금 연말에 시장, 그러니까 지수 자체는 큰 기대감을 우리가 갖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 그래도 기대를 가질 수 있는 종목군이 있다면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는 중국 좀 모멘텀을 좀 계속 생각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중국 같은 경우가 봉쇄 완화되고 그 다음에 한한령, 수혜주 뭐 이런 것들은 좀 기대해도 되는 것 같고, 중국 외에 이제 모멘텀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거는 이익 안정성이 높은 업종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미국 시장에서 뭐 경기 침체 논란 이런 것들이 계속 있고 이익 훼손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이익 안정성이 높은 업종으로 볼 수 있는 게 이제 음식료 쪽하고 헬스케어 쪽입니다. 그래서 음식료하고 헬스케어 쪽을 좀 눈여겨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음식료 쪽 어떤 종목들을 눈여겨볼 수 있을까요? 최근에 뭐 음식료 쪽에서 수출도 많이 된다, 이런 기업들도 있는데요. 예. 음식료 쪽 같은 경우가 이게 좀 흐름 자체가 우리나라 콘텐츠들을 아니면 저 미디어, 저 엔터나 뭐 이런 쪽에 그 한류 흐름하고 같이 좀 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음식료 관련 기업들의 수출이 최근 몇 년간 많이 늘었습니다. 많이 늘어가지고, 그리고 뭐 뉴욕이나 이런 데 보면은 한인 식당, 한국 식당들이 좀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 뭐 그런 게 이제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농심이나 이런 기업들, 그다음에 상향식품도 그렇고 그 라면과 관련된 수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 음식료를 그냥 내수로만 보면은 좀 성장이 갇혀 있지만 이 수출이라는 그 알파가 들어오기 때문에 성장성이 좀 생기는 그런 구간이고요. 더군다나 음식료의 이제 그 가장 큰 장점이 이제 단가를 일단 올렸잖아요. 단가를 올린 상태에서 이게 소비와 관련돼서 좀 비탄력적인 업종이고, 이제 원자재 가격은 근데 좀 최근에 좀 내렸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면서 급격히 상승했다가, 그러면 요 스프레드 개선 효과도 있고, 그러면 한 번 정도 요 수출 플러스 이런 원가 관련된 그 비용 완화 효과 뭐 이런 거 같이 감안하면은 농심, 뭐 상향식품 이런 것들 한번 보면 괜찮지 않을까 이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원재료 가격이 많이 하락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기타 원자재인 뭐 국제 유가도 많이 하락하지 않았습니까? 이에 따라서 석유 화학주에 대한 투자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하거든요. 석유 화학주는 또 앞서 말씀해 주신 우리가 많이 영향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신 또 중국 경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네, 석유 화학주는 중국 PPI를 보시면, 그러니까 중국 산업 생산지 물가지수죠. 산업 생산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흐름하고 거의 같이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중국으로 수출하는 게 대부분 이제 중간재고 중간재에 이제 화학조 종이 이제 많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기조인데 중국이 이제 봉쇄완화는 이제 소비 쪽하고 좀 연결되는 것 같고 이제 생산 활동도 일정 공장이 재개되고 뭐 그런 부분도 이제 같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그런 중간재 관련된 수요가 좀 증가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중국 생산자 물가 지수가 지금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요. 유일하게 전 세계 국가 중에서 뭐 어떻게 보면 디플레 우려가 있는 국가 중에 하나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반등하는 시그널들을 보시면서 화학주를 투자하면 괜찮지 않을까. 근데 지금 거의 저점에 다다랐다 뭐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또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말 그리고 연초 투자 전략 어떻게 해주시겠어요? 일단 연말에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거는 배당주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네. 근데 배당주가 과거처럼 지수 전체의 배당 수익률은 낮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금리하고 경쟁이 지금은 안 돼요. 근데 이제 배당주 투자 전략을 그래서 이제 지수 전체로 접근하는 시각은 과거에 이제 저금리 시기에 이제 접근하는 전략이고 이럴 때는 이제 개별적으로만 접근하는 방법이 좀 괜찮은데 그 중에서 이제 은행주 쪽이 그나마 좀 선방하는 그 배당주 투자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은행주 배당 수익률이 대략 5%대 중후반 정도 그렇게 나오고 금리 상승에 따른 님 개선 그거에 따른 이익 상승 효과 뭐 이것까지 같이 맞물리면은 은행주는 좀 연말까지는 좀 대안이 될 수 있는 그런 업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제 연말까지 봤을 때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매크로는 굉장히 좀 혼란스럽잖아요. 매크로가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금리하고 달러화라는 올해 시장을 가장 흔들었던 변수들이 좀 안정을 찾는 부분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년까지 흐름에서 봤을 때 이제는 점차 이제 매크로의 흔들림에 뭐 휘둘리는 그런 장을 좀 생각하기보다는 차분하게 내년에 이익이 개선되는 아니면 턴어라운드하는 아니면 이익이 좀 안정적으로 나올 것 같은 그런 업종들을 선별하는 그런 연말 그 투자 전략을 하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DS 투자증권의 양혜정 투자전략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